한 국가가 겨우 한 번의 지진으로 수십만 명을 잃고도 300년간 아시아 최대 제국으로 군림할 수 있었습니다. 세계 인구의 4분의 1을 다스리며 바다 건너 아프리카까지 함대를 보냈던 나라가 왜 갑작스럽게 무너지게 되었을까요? 이상하게도 이런 거대한 제국의 이야기는 가난한 농부의 아들 한 명에서 시작됩니다. 1405년 어느 봄날, 정호라는 중국인 탐험가가 거대한 함대를 이끌고 바다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것이 단순한 탐험이 아니었다는 점이죠. 28년에 걸쳐 무려 7차례나 반복된 이 대규모 원정은 당시 세계 어느 나라도 시도하지 못했던 규모였으며, 일부 학자들은 정호가 남중국해를 건너 동남아시아와 인도양을 지나 동아프리카까지 도달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정호의 함대가 남중국해에서 동인도 제도를 거쳐 인도양 전역을 누볐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의 임무는 단순한 탐험이 아니라 무역 확대와 외교 관계 구축이 주된 목적이었죠. 이는 명나라 중국이 얼마나 강력한 국가였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였습니다. 반세기 전만 해도 중국은 몽골족의 지배를 받던 나라였으니까요. 그런데 이런 강력한 중국에게도 수많은 위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북동쪽 만주 지역의 여진족부터 서쪽의 투르크계 민족들, 그리고 수백 년간 남중국해를 지배해온 해적 세력까지 말이죠. 더욱이 정교한 화기와 항해술을 갖춘 유럽인들이 곧 아시아에 나타날 것이었습니다. 과연 명나라는 이 모든 도전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14세기 중반 명나라가 등장했을 당시 중국은 이미 수천 년간 세계에서 가장 발달된 문명 중 하나였습니다. 마지막 빙하기가 끝난 후 농업에 최적의 기후 조건을 갖춘 지역이 북회귀선을 따라 4곳이 있었는데, 바로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인더스 계곡, 그리고 중국이었죠. 기원전 4000년경부터 3000년경 사이에 이 지역들에서 고도로 발달한 문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고도의 농업기술 발달로 인해 수만 명의 주민과 활발한 상업, 체계적인 정부 조직, 그리고 종교신앙 체계를 갖춘 최초의 도시들이 등장했습니다. 중국에서 이러한 문화는 황해 연안과 주강, 황하, 양쯔강 유역의 동쪽 지역에 집중되어 있었죠. 초기 중국 역사는 신화와 사실이 뒤섞여 있지만 기원전 1000년 중반의 전국시대를 거쳐 진나라가 중국 대부분을 통일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 이후 중국 역사는 각 왕조에 따라 시대가 구분됩니다. 예를 들어 당나라는 618년에 세워져 907년에 멸망할 때까지 현재 중국 동부, 중부, 북부 대부분을 지배했습니다. 명나라는 이런 왕조들 중 하나였지만 특히 강력하고 중요한 왕조였으며, 중국 왕조들은 언제나 외부 위협에 직면해 있었고, 바로 그런 외국의 침입이 명나라의 등장을 촉진했던 것이죠. 수백 년간 중국을 지배했던 당나라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당나라는 투르크족의 대이동 시기에 시베리아와 외몽골 민족들이 동서로 이주하며 아시아 전역을 정복하던 때에 이들의 침입을 받았습니다. 중국의 경우 당나라가 결국 적의 공격을 막아내는 데 성공했지만, 오늘날까지도 중국 북서부 지역 대부분에는 한족보다는 주로 투르크계 민족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고대부터 중국의 역대 왕조들은 북쪽과 서쪽에서 침입해오는 유목민의 위협을 막기 위해 북쪽 지역에 만리장성의 일부를 건설했습니다. 그런데 13세기에 훨씬 더 강력한 새로운 적이 나타났습니다. 징기스칸에 의해 통일된 몽골족이 13세기 초부터 아시아 전역을 정복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들이 처음으로 중국을 침입한 것은 1205년의 일이었습니다. 징기스칸과 그의 후계자들은 종종 서쪽 지역의 상황에 주의를 빼앗겨 중앙아시아와 중동의 부유한 도시들도 똑같이 중요한 목표물이었기 때문에 중국 전체를 정복하는 것은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결국 베이징이 1215년경에 함락되었지만 남송 왕조의 세력은 그 후 50년 이상 중국 남동부에서 저항을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1270년대에 이르러서야 몽골이 중국 정복을 완료했고 유명한 쿠빌라이 칸이 새로운 왕조를 세웠습니다. 쿠빌라이 칸은 무역을 장려하고 중국 문화의 많은 요소를 받아들인 개명한 통치자였지만 한족들은 자신들이 외국인에게 지배받고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곧 명나라가 그들을 이런 굴레에서 해방시켜 주었죠. 쿠빌라이 칸의 통치가 중국에서 몽골 지배의 황금기였다면 그 뒤를 이은 14세기는 유라시아 전역에서 변화와 갈등의 시대였습니다. 극심한 기후변화와 흑사병의 확산으로 인해 아시아와 유럽의 광범위한 지역에서 대량 사망이 발생하면서 전염병과 기근이 만연했습니다. 중국도 예외는 아니었죠. 중국인들이 겪는 고통이 커지면서 몽골 통치나 원나라에 대한 불만이 증가했습니다. 이는 유라시아 전역에서 나타나는 패턴과 일치했으며 징기스칸의 증손자들과 그 후손들이 등장하면서 종종 왕조의 쇠퇴와 함께 무능한 통치자들이 나타났습니다. 이런 위기 속에서 중국 동부 출신의 가난한 농부의 아들인 주원장이라는 새로운 토착 중국 군벌이 등장하여 중국 남부와 동부의 광대한 영토를 정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중국 사회의 전통을 잘 이해하고 그곳에서 새로운 권력 기반을 구축하는 방법을 아는 전직 승려였습니다. 그가 권력을 잡기 시작한 것은 1351년 중국에서 홍건적의 난이 시작되면서였는데 이때 원나라 수도가 불타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주원장은 그 후 몇 년 동안 지역 농민군에서 계급을 올렸으며 1350년대 중반에 그는 자신의 소규모 군대를 지휘하게 되어 이를 이용해 1356년에 난징을 정복했습니다. 난징은 매우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중국 역사의 여러 시기에 수도가 위치했던 곳이며 북쪽에서는 베이징이 주도권을 잡고 있는 반면 남쪽에서는 수도 역할을 했던 곳이었죠. 이 시점에서 주원장은 원나라 정부에 대항하여 홍건적 지도부에 충성을 맹세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진행되면서 그 후 몇 년 동안 이런 충성심은 약해졌습니다. 주원장은 점점 더 많은 영토를 정복하여 중국 남동부에 자신만의 나라를 건설했습니다. 결국 분열이 일어났고 주원장은 1363년 가을 몇 주에 걸쳐 펼쳐진 포양호 전투에서 경쟁 세력과 충돌했습니다. 그 후 그는 자신을 오왕이라고 선언했으며 이후 여러 차례의 원정이 이어졌고 1368년에 주원장은 자신의 통치하에 중국 남부와 동부를 대체로 통일했습니다. 이해부터 원나라가 멸망하고 중국의 통치자가 바뀌면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고 일반적으로 여겨집니다. 1368년 주원장이 세운 왕조의 이름이 바로 명나라입니다. 명나라는 중국어로 반따 또는 빛나다는 의미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몽골 통치가 끝나고 수십 년간의 위기를 겪은 중국인들에게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 만들어진 제목이었죠. 또한 그것은 주원장의 종교적 배경과 불교 승려로서 보낸 시간을 반영하기도 했습니다. 주원장은 또한 황제의 칭호를 주장했습니다. 이는 중국 황제들의 오랜 관습이었죠. 그는 홍무제로 알려졌는데 이는 원나라로부터 중국을 군사적으로 정복한 것을 가리키는
매우 위험 있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홍무제는 1398년까지 30년간 통치했으며 그의 통치 기간 대부분은 중국의 더 먼 지역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고 몽골의 위협을 종식시키는 데 집중되었습니다. 동시에 150년간의 외국 통치 이후 새로운 정부 체제를 수립하는 것도 포함되었습니다. 홍무제와 그의 후계자들이 통치한 제국에 대한 감각을 얻고 그들이 어떻게 제국의 변화에 기여했는지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인구 통계 정보는 대부분 추측에 불과하지만 명나라 중국을 연구하는 대부분의 역사가들은 중국 정부가 9천만에서 1억 사이의 사람들을 통치했다고 추정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지방에서 쌀과 다른 작물을 생산하는 자급자족 농부였지만 규모가 큰 도시와 마을도 있었습니다. 명나라 중국과 같은 국가가 기능하려면 행정관리가 필요했습니다. 세금 징수가 없다면 정부는 무너지거나 사라질 수밖에 없었죠. 다행히도 중국 제국의 경우 수세기 동안 관료제 운영의 경험이 있었습니다. 공무원, 전문 군인, 제국 직원들은 나라를 효과적으로 통치하고 세금을 징수하며 확고한 통치를 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했으며 명나라 시대의 초기 수도였던 난징과 그 이후 주요 수도였던 베이징에는 정부에 자문하는 소규모 위원회나 비밀위원회가 있었습니다. 홍무제의 마지막 몇 년은 계승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고 1398년에 그가 죽은 후에도 누가 황제를 계승할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남았습니다. 그 이유는 홍무제의 장남이자 후계자로 지명된 주표가 아버지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기 때문이었습니다. 1392년에 사망한 것이죠. 계승 문제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주표에게는 주윤문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의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그는 겨우 15살이었습니다. 명나라 통치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왕위를 계승하기에는 너무 어린 나이였죠. 황제에게는 나이가 더 많고 유능한 다른 아들들이 있었고 그들 역시 왕위에 대한 권리를 주장했습니다. 이들 중 한 명은 1360년에 태어나 왕위 계승 문제가 대두되었을 당시 30대였던 주체였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그를 북쪽 베이징으로 보내 1380년대에 북부 지방을 명나라의 지배로 완전히 복속시키는 작업을 감독하게 했고 그래서 그는 수년간의 정부 경험도 쌓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맏아들이 항상 왕위를 계승해야 한다는 생각이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주윤문은 홍무제의 장남이었기 때문에 그의 할아버지가 1398년에 죽자 왕위는 젊은 황제에게 넘어갔습니다. 그는 건문제라는 칭호를 사용했습니다. 그의 삼촌은 왕위 계승을 결코 받아들이지 않았고 건문제와 주체 사이에 전쟁이 거의 즉시 발발했으며 이는 주체가 1402년에 홍무제가 명나라의 초기 수도로 세웠던 난징으로 진군하는 것으로 절정에 달했습니다. 제국의 궁전이 불타버린 뒤 도시는 함락되었습니다. 건문제는 화재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단순히 살해당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자 주체가 왕위를 차지하고 자신을 영락제, 명나라의 세 번째 황제로 선포했습니다. 주체가 왕위에 오르게 된 이러한 배경은 영락제가 명나라에서 가장 중요하고 성공적인 통치자가 되었다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영락이라는 이름은 영원한 기쁨을 의미하며 따라서 주체가 황제명으로 이 이름을 선택한 것은 원나라를 전복하고 명나라를 세운 뒤 왕위 계승 위기로 인한 갈등의 시대가 끝났음을 선언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곧 보게 되겠지만 이는 허언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통치는 중국이 아시아의 강대국으로서 지위를 재확인하고 일련의 주목할 만한 탐험을 실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그가 감독한 건설 작업과 인프라 개발에도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다른 측면에서 영락제는 중국 사회의 여러 부분을 개혁하여 원나라치 붕괴와 내전으로 인해 소외되었던 여러 부족과 시족을 재건했으며, 그는 자신의 가장 충성스러운 추종자 중 몇몇을 지역 영주로 승진시켰고 귀족 계급의 새로운 계층을 만들었습니다. 영락제의 모든 업적 중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자금성을 개발한 것입니다. 명나라의 수도는 그의 아버지인 홍무제의 통치 기간 동안 남쪽의 난징에 건설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결정은 그가 권력을 잡은 1356년에 정복한 최초의 주요 도시였기 때문에 내려진 것이었지만, 영락제는 주로 베이징으로 이주하기를 원했는데 그 이유는 1380년대에 그곳에서 아버지의 영토 일부를 대신하여 통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새로운 수도의 중심지로 자금성으로 알려진 웅장한 궁전단지를 건설했습니다. 이 건물의 건설은 1406년에 시작되어 1420년 영락제가 정부를 영구히 베이징으로 이전할 때까지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자금성이라기보다는 궁궐 도시라고 부르는 게 더 적절할 듯합니다. 이것은 단일 궁정 같은 건물이 아니라 명나라 궁정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의 방, 사무실, 건물을 수용하기 위해 만들어진 거대한 건물 네트워크였으며, 이 궁전은 2세기 반 후 프랑스의 루이 14세가 파리 외곽에 베르 궁전 건설을 명령한 것과 비슷한 면이 있었습니다. 영락제 통치 초기에 일어난 또 다른 주요 사건은 대운하의 복원과 운하 시스템의 확장이었습니다. 이것의 기원은 고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중국은 강의 나라입니다. 그 중에서도 주강, 황하, 양쯔강은 큰 강으로 동쪽 해안 지역에서 시작하여 서쪽으로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내륙으로 흐릅니다. 이 강에서 작은 강들이 갈라져 나와 고대부터 중국에서 광범위한 농업이 가능해졌고, 이 나라의 대도시들도 이 강을 따라 건설되었습니다. 여러 강 사이에 인공강이나 운하가 건설되면서 일찍부터 전국의 운송이 편리해졌습니다. 이로 인해 강 덕분에 동쪽에서 서쪽으로 여행하는 것보다 북쪽과 남쪽으로 여행하는 것이 훨씬 쉬워졌습니다. 대운하는 기원전 5세기에 건설되었으며 결국 상하이에서 항저우만 남쪽에 있는 닝보까지 이어졌지만, 수세기 동안 방치와 자연재해 등 다양한 방식으로 손상되었습니다. 따라서 영락제는 1411년경부터 운하를 완전히 복원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발생한 일은 단순한 수리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수년간 16만 명이 넘는 노동자가 고용되어 기존 운하의 일부를 준설하고 새로운 운하 수문을 세우기 위해 새로운 인공호수와 댐을 파는 작업을 했습니다. 이 공사는 수천 년간 방치되어 온 운하 시스템을 현대화하고 변형시켰으며, 또한 이는 영락제의 정치적 의제를 촉진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는 대운하 공사를 시작하면서 이미 수도를 남쪽의 난징에서 북쪽의 베이징으로 옮기는 것을 고려하고 있었습니다. 대운하 프로젝트는 영락제가 중국 고대 역사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사건 중 하나를 감독하던 시기에 시작되었습니다. 1405년부터 영락제는 동남아시아를 거쳐 인도양까지 7차례에 걸쳐 보물선 항해를 지원했습니다. 이들을 이끈 인물은 황제의 총애를 받는 정어라는 중국 궁정 인물이었으며, 젊은 시절 중국인들에게 포로로 잡혔지만 나중에 중국의 사회적 관습과 사상으로 개종한 전직 무슬림이었습니다. 그는 다른 문화에 정통한 사람이어서 해외 항해에 적합한 선택이었습니다. 이 항해에는 여러 가지 목적이 있었습니다. 영락제는 분명히 중국과의 외교적 관계를 확대하고 아시아 전역에서
명나라의 제국적 권력을 키우고 싶어 했으며, 이런 작전은 중국의 세력을 서쪽이나 남쪽으로 동인도 제도나 인도 쪽으로 확장하려는 목적에서 수행된 정보 수집 활동이기도 했습니다. 이 항해에 대해서는 많은 소문과 신화가 전해지고 있으며, 일부 연구에서는 정허가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15세기 말에 아메리카를 탐험하기 훨씬 전에 이미 아메리카를 탐험했다고 주장합니다. 그 대신 1405년 중국을 출발한 정허의 첫 번째 항해는 남쪽으로 항해하여 동인도 제도로 간 다음 서쪽으로 스리랑카로 간 후 1407년에 귀국했습니다. 다른 항해들도 비슷한 경로를 따랐습니다. 1414년과 1415년에는 인도를 조심스럽게 돌아다닌 후 해안을 따라 페르시아만 입구에 도착했고, 1420년대 초 영락제의 가장 야심찬 항해가 오늘날의 소말리아 근처 아프리카의 뿔에 도착했습니다. 아마도 이런 항해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점은 배의 엄청난 크기와 참여한 배와 사람들의 수였습니다. 항로 자체는 이미 확고히 자리 잡았고, 중국인들은 수백 년 동안 이곳을 무역로로 이용해온 인도와 아랍 탐험가들을 통해 인도양에 대해 많은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는 명나라가 몽골로부터 중국의 패권을 차지한 지 반세기 만에 명나라의 힘을 세계에 분명히 보여준 사례이며, 영락제의 탐험은 궁극적으로 아시아 전역의 통치자들과 접촉을 구축하거나 재개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명나라가 이런 장소를 어느 정도 적극적으로 통제했는지, 또는 그곳의 속국으로 여겨지는 나라로부터 조공을 받을 수 있었는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분명 특정 시점에서 그들은 서쪽과 북쪽의 땅을 더 효과적으로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중국을 방문하는 유럽인들은 포르투갈, 이탈리아, 네덜란드 대사, 선교사, 그리고 이탈리아 예술의 신부인 마테오 리치와 같은 상인들이 16세기 초에 중국에 처음 도착했을 때 이를 감지했으며, 그들은 그것을 왕국으로 여겼지만 곧 황제가 일종의 제국을 표현하고 있다는 의심으로 발전했습니다. 가장 확실한 요소는 명나라의 티베트 침입이었습니다. 티베트를 정복하거나 적어도 통치자를 속국으로 삼으려는 중국의 계획은 당나라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7세기에 당나라 통치자들과 티베트인들 사이에 관계가 수립되었고, 그 후 중국은 이 지역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노력했으며, 그들은 때때로 티베트인들로부터 조공을 받기도 했지만 티베트는 지리적으로도 통제하기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중국에서 수익성이 좋은 농경지와 주요 도시는 대부분 동쪽에 위치해 있고, 서쪽으로 갈수록 사막과 같은 사람이 거의 살지 않는 땅이 나타나며, 아시아 고원 쪽으로는 산악 지형이 나타납니다. 명나라 시대에는 중국에서 독특한 예술과 문화가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더욱이 이는 제국의 후원에 의해 형성되었습니다. 그것은 자연스럽게 일어난 것이 아니며, 명나라 통치자와 궁정의 고위 인사들이 베이징의 예술가 학교에 다니는 동안 숙박과 식사 제공, 훈련 등의 형태로 후원을 제공한 것에 명백한 예술적 감각의 부산물이었으며, 지난 수천 년 동안 중국, 일본, 한국 역사의 어느 시기와 마찬가지로 서해는 글쓰기 예술이든 일반적인 글쓰기든 역사의 중심이었습니다. 우아하게 글을 쓰거나 서예적 요소가 포함된 예술 작품을 창작하는 능력은 극동 지역의 문화를 가장 높은 수준으로 표현하는 것 중 하나였습니다. 많은 황제들이 서예가로서 훈련을 받고 실행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는 궁정 문화의 중심이었습니다. 명나라가 통치한 300년 동안 명나라 궁정에는 매우 존경받는 서예가들이 있었는데, 명나라 초창기의 송크와 송념에서부터 명나라 말기의 동기창까지 다양했으며, 후자는
특히 존경받는 인물로서 그의 서예적 산수화는 그 형태를 세련되게 표현한 것이었습니다. 이들 서예가들의 능력은 제국의 후원을 받아 베이징에 있는 학교에서 교육을 받으며 향상되었습니다. 명나라 문화는 단순히 서예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이 너머에는 활기찬 문학적, 물질적 문화가 있었으며, 예를 들어 14세기 후반에서 17세기 초반 사이에 중국에서는 많은 시와 단편 소설이 창작되었습니다. 명나라 황제들은 역사가와 다양한 분야의 학자를 후원하는 데에도 관심이 있었고, 영락제에 매우 활동적이고 생산적인 통치 기간 동안에 나온 엄청난 작품이 영락대전이었습니다. 이는 다층 연구라기보다는 기록 보관소 구축의 일종이었습니다. 수년에 걸쳐 다양한 텍스트로 구성된 11,100권이 넘는 약 22,900개의 사본이 수집되었습니다. 외부 전문가 집단에서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 방대한 컬렉션은 중국의 기존에 존재하던 모든 문헌과 학문을 담은 도서관을 건설하려는 영락제의 주요 노력의 결과였습니다. 동시에 명나라는 여러 주제에 대한 새로운 문헌을 준비하고 있었고, 중국인들은 특히 의학에 대한 지식이 많았으며 오늘날까지도 이어지는 그들만의 전통이 있습니다. 이 모든 사실은 명나라가 위기와 위협에 직면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2세기 이상 강력한 국가로 강력하게 통치했지만 국가 규모가 매우 커서 지역 반란과 폭동에 취약했습니다. 그 좋은 예가 토목보의 변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1440년대 후반에 원나라의 지도자인 에센이 중국 북동부에 다각적인 공격을 개시했을 때 발생했으며, 당시 명나라의 고관이자 정부 지도자였던 왕진은 서쪽으로 군대를 이끌고 위협에 맞서 싸웠지만 1449년 9월 토목보 근처 벌어진 전투에서 참패를 당했습니다. 황제 영종도 그와 함께 원정을 떠났고 전투 후 포로로 잡혔습니다. 이로 인해 심각한 내부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영종을 구출해야 할 뿐만 아니라 조정 내부에서 왕진과 그의 추종자들을 베이징의 권력에서 몰아내려는 폭력적인 세력이 생겨났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명나라 정부는 1450년대 내내 내전에 빠져 있었으며, 이런 산발적인 현상은 1460년대까지 계속되었습니다. 1461년 8월 7일, 조전이라는 장군이 베이징에서 짧은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영종제는 명나라 황제 중 한 명으로서 그의 통치가 불안정과 약점을 가져온 사례입니다. 그 외에도 16세기에 가장 유명했던 황제는 가정제였습니다. 더 나쁜 점은 그가 1521년부터 1567년까지 46년간 통치했다는 것입니다. 격동의 통치 기간으로는 엄청나게 긴 기간이었으며 모든 것은 눈에 띄지 않게 시작되었습니다. 새로운 황제는 직계 왕위 계승자가 아니었고 전임 황제인 정덕제의 사촌이었습니다. 1521년 정덕제가 죽자 일종의 헌법적 위기가 터졌고, 대례의 논쟁으로 알려진 이 논쟁이 끝나고 가정제가 자금성에서 통치권을 확립하기까지 3년이 걸렸습니다. 아마도 조정의 음모에 대한 이런 부정적인 초기 경험 때문에 가정제는 조정을 베이징의 서원에 지은 새 궁전으로 옮기는 특이한 결정을 내렸을 것입니다. 그는 1542년에 그곳으로 이주했습니다. 이는 대례의 논쟁이 끝난 지 18년이 지난 후에도 궁정 분열과 음모가 계속해서 통치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북쪽에서는 몽골족과 다른 세력이 국경을 따라 침입하는 일이 있었고, 하지만 이런 모든 문제는 황제의 통치 기간 동안 남중국해와 황해에서 해적 행위가 극적으로 증가하면서 무의미해졌습니다. 가정제의 통치 기간 중
명나라 중국은 근세 초기에 최악의 자연재해 중 하나를 겪었습니다. 1556년 1월 23일 리히터 규모에 따라 규모 8.0에 달하는 지진이 중국 중부 산시성을 강타했습니다. 상하이와 같은 대도시의 서쪽 내륙 지역이었으며 이번 지진은 파괴와 사망률 측면에서 역사상 가장 심각한 지진 중 하나였습니다. 지진이나 쓰나미와 같은 자연재해는 발생하는 지역의 건축 환경에 따라 파괴력이 더 큰데 1556년 산시 지진의 경우 16세기에 중국의 이 지역에서는 황토 절벽 고원을 주택으로 개조하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이곳은 종종 마을 전체를 언덕 동굴 등에 건설하는 곳입니다. 지진은 이 지역 사회에 매우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동굴 속 집이 무너졌으며 다른 경우에는 그런 집의 입구가 막혀서 사람들이 그 안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그 후 몇 주 동안 수만 명의 사람들이 사망하거나 이주하면서 농업 생산은 붕괴되었고 기근이 시작되었으며 역사가들은 지진으로 인해 1556년 1월 말과 2월 초에 12만 명이 넘는 사람이 즉시 사망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산시 지진은 중국이 유럽인들과 새로운 형태의 접촉을 경험하던 시기에 발생했습니다. 이런 일은 16세기에 북미 동부 해안, 중남미, 아프리카 해안 일부, 인도, 동인도 제도, 일본 등 세계 곳곳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 대부분과는 달리 중국은 유럽 사람들과 오랫동안 접촉해 왔으며 마르코 폴로와 같은 유럽 상인들은 원나라 시대에 중앙아시아의 실크로드를 거쳐 중국으로 항해했습니다. 몽골 제국은 13세기에 중국을 현재의 러시아 남서부와 우크라이나에 해당하는 몽골 영토까지 연결할 만큼 큰 제국이었습니다. 16세기 중반에 다른 형태의 유럽 접촉이 시작되었습니다. 포르투갈인들은 15세기 말에 바다를 건너 아프리카를 돌아 인도양을 건너 아시아로 가는 길을 발견했습니다. 수십 년간 조심스럽게 동쪽의 동인도 제도까지 이동한 후 그들은 마카오와 같은 중국 남동부의 항구에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이것 역시 새로운 종류의 유럽인이었습니다. 마르코 폴로 시대에 유라시아 대륙을 수천 킬로미터 여행한 유럽인들은 주로 상인이었지만 16세기 중반의 포르투갈인들은 가톨릭 선교사나 포르투갈 왕실의 공격적인 대리인의 지위를 받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나중에 스페인, 네덜란드, 영국의 탐험가들이 합류했는데 그들은 모두 비단과 향신료 무역에 손을 대고 싶어 했고 또한 극동의 통치자들을 가톨릭이나 개신교 등 자신들만의 기독교로 개종시키려고 했습니다.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결국 1580년대에 마테오 리치와 같은 이탈리아 예술의 신부들이 베이징에 입성하는 데 성공했으며 얼마 지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수세기 후 유럽인들은 중국을 침입하여 극동의 해안 일부를 떼어내어 그들만의 무역 식민지로 삼기 시작했지만 그것은 19세기의 일이었고 유럽인들은 실제로 중국 명나라에서 상당히 우호적인 요소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포르투갈은 남동쪽에 있는 마카오라는 한 항구를 통해서만 무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명나라 황제들이 영토 북쪽에서 마주했던 적들 중 일부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라고 할 수 없었습니다. 징기스칸의 광대한 제국에 후계국들이 붕괴된 후 아시아 지역을 따라 새로운 집단들이 등장했으며 티무르 제국과 그의 후계자들은 때때로 동쪽으로 중국의 서쪽 끝까지 침입을 시도했습니다. 몽골 부족의 새로운 연합이 중국 북부로 침입을 감행했고 중국인들이 이런 공격으로 인해 때때로 심각한 패배를 겪자 명나라 황제들은 만리장성을 수리하고 확장하는 데
투자하기 시작했습니다. 만리장성은 원래 북쪽에서의 공격을 막기 위해 고대에 건설되었으며 여러 왕조가 수세기에 걸쳐 주기적으로 복원했습니다. 명나라의 만리장성 확장은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였으며 역사가와 고고학자들이 만리장성의 어느 구간이 어느 시대에 만들어졌는지 정확히 알아내는 것은 어렵지만 수천 개의 망루와 수백 킬로미터에 달하는 성벽이 명나라 때 건설되었거나 상당 부분 복원되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1560년대 후반 명나라 정부는 거용성과 같은 남쪽 지역의 농경지를 몽골 등의 침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수년간 집중적인 공사를 벌였으며 방어에 대한 투자가 매우 성공적이어서 16세기 후반에 명나라 통치자들은 북쪽 국경을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명나라의 통치와 명나라의 도래로 인한 위기는 거기서 비롯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중국 내부와 한반도 북쪽, 러시아 동부 남쪽에 위치한 중국의 지역인 만주에서 유래했습니다. 위기는 1572년 만력제가 즉위하면서 시작되었으며 그는 짧은 통치 끝에 요절한 아버지인 윤경제의 뒤를 이어 황제가 되었을 때 겨우 9살이었습니다. 아직 어린아이였던 황제의 즉위는 그 자체로 문제를 야기했고 국가는 산시 지진의 여파, 농업 위기 등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해 있었으며 처음에는 상황이 안정되었습니다. 포르투갈과 다른 나라들이 남부 항구에서 대량의 비단, 옥, 중국 도자기를 수입하고자 했기 때문에 중국과의 무역은 점차 확대되었습니다. 인도 북부에서 무굴 제국이 부상하면서 아대륙은 더욱 안정을 이루었고 이로 인해 무역도 활발해졌지만 1580년대에 황제가 성인이 되어 스스로 통치하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형편없는 고문에 의존하고 지방에 불안을 조성한 약한 통치자였으며 1592년 중국 북서부에서 대규모 반란인 영하의 역 또는 닝사의 역이 시작되었습니다. 일본은 또한 중국 본토를 여러 차례 공격하려고 시도했고 한반도를 자기들의 영향권으로 끌어들이려고 했습니다. 이는 반세기 동안 점점 심화되는 위기와 반란의 시작이었으며 이런 사건으로 인해 명나라는 멸망하고 중국을 통치하는 새로운 강대국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만력제는 명나라 황제 중 가장 긴 48년간 재위한 후 1620년까지 통치했으며 그의 아들 태창제가 황제의 뒤를 이었지만 그는 몇 주 만에 의심스러운 상황에서 사망했습니다. 그 후 천계제가 황제의 뒤를 이었습니다. 그는 목공을 공부하는데 많은 시간을 보낸 독특한 통치자였습니다. 목공할 시간이 아니었죠. 한반도 북쪽 지역인 만주에서는 중국 동부의 한족과 민족적으로 다르다고 생각한 여진족이 강력한 연합을 이루기 위해 연합했습니다. 16세기와 17세기 초에 중국과 한국 작가들이 남긴 기록에 따르면 여진족은 생김새가 다르고 관습도 다른 독특한 민족으로 묘사되어 있으며 이런 의미에서 1610년대와 1640년대 사이에 벌어진 일은 어떤 면에서 13세기 몽골의 중국 정복과 유사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북쪽에서 온 이방 민족이 중국을 침입하고 정복하는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여진족의 경우 그들은 16세기 말 누르하치라는 통치자에 의해 대규모 연합으로 통합되었으며 1626년경에 그의 아들 홍타이지가 왕위를 계승했습니다. 이 통치자들은 자신들을 진나라 또는 청나라라고 불렀으며 이 무렵에 그들은 단순히 여진족이 아니라 만주족이라는 언급이 등장했는데 이는 그들이 만주 지역에서 유래했다는 것을 반영합니다. 1636년경 홍타이지는 만주 제국과 청나라의 건국을
공식적으로 발표했는데 이는 중국 북부의 지배권을 놓고 명나라에 도전하는 움직임이었습니다. 이는 명나라가 멸망하고 만주의 청나라가 건국되는 25년간의 기간의 정점이었으며 만주의 여진과 청나라는 하룻밤 사이에 명나라를 대체하여 중국의 통치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이는 1610년대 중반 여진이 통일을 시작하면서 시작되어 30년 가까이에 걸쳐 점진적으로 진행된 과정으로 중국 역사학에서 공식적으로 청나라가 시작된 1644년에야 비로소 끝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사건은 1618년 5월 누르하치 홍타이지의 아버지가 7가지 원한을 발표했을 때 발생했습니다. 그는 1년의 항의를 통해 명나라의 만주 지배를 포기했으며 명나라가 만주를 통치하는 데 따른 조건을 위반했으며 명나라에 대한 모든 충성심은 이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로 인해 중국 북동부에서 점진적인 소모전이 시작되었고 이는 신생 만주족 국가의 확장으로 이어졌으며 광대한 영토를 통치한 역사가 없는 모든 유목민 국가와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사소한 일이었지만 1620년대 초반에 이르러 여진은 경험 많은 관료와 더 많은 군인을 자신들의 편으로 끌어들여 점점 많은 영토를 획득하기 시작했습니다. 1626년 누르하치가 죽고 홍타이지가 왕위를 계승할 당시 여진은 명나라 중국의 대부분 지역을 정복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또한 20세기 초까지 청나라 중국 사회를 지배하게 되는 팔기 제도를 수립했으며 처음에 홍타이지의 우선순위는 만주에서 서쪽으로 이동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1620년대 후반과 1630년대 초반의 대부분은 중국 북부를 거쳐 몽골 외곽으로 이동하는데 소요되었습니다. 그는 또한 현재 러시아 극동부에 있는 아무르 지역으로 북쪽으로 원정대를 보내고 남쪽으로는 한반도까지 탐험대를 보내는데 자원을 투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중국 북부와 중부의 많은 지역도 차지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남명이라고 불리는 명나라의 잔존 국가가 중국 남부에 발달했으며 청나라는 1630년대와 1640년대 초에 점차 중국 북부 전체를 정복했습니다. 이것의 결론은 1644년의 이자성 사건입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베이징 전투로 알려져 있는데 청나라와 동맹을 맺은 농민 지도자 이자성이 베이징 공격을 지휘했기 때문에 이자성 사건이라고 불리며 청나라는 1년 전 홍타이지가 죽고 그의 아들인 순치제가 왕위를 계승하면서 침체에 빠졌습니다. 유일한 문제는 순치 황제가 6살이었고 명나라와의 전쟁을 완수할 수 있는 군사 지휘관으로서의 지위가 적절하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그 결과 그 책임은 청나라의 여러 지휘관과 동맹 농민군의 수장인 이자성에게 맡겨졌으며 베이징을 점령하기 위한 실제 전투는 없었습니다. 당시 명나라 정부는 사기가 너무 떨어져 궁궐의 신하 중 한 명과 협정을 맺어 도시의 정문 중 하나를 열었고 이자성이 부하들을 이끌고 들어갔으며 그는 중국을 완전히 통치한 명나라의 마지막 황제였습니다. 숭정제는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여겨지고 당시 6살이었던 순치제는 중국 최초의 청나라 황제로 선포되었습니다. 그렇게 명확하지는 않았습니다. 명나라 지지자들은 1644년 이후 중국 남부에 자신들의 국가를 세우는 데 성공했고 1662년까지 전쟁을 계속했지만 1644년 이후 청나라가 실질적으로 권력을 장악했고 명나라는 종말을 고했습니다. 남명의 마지막 사람들은 대만 섬으로 도망쳤고 영명왕은 1683년 죽을 때까지 명나라 황제로서 중국을 통치할 정당한 권리를 주장했으며 이는 1949년 중국 내전이 끝나고 국민당이 대만으로 도망친 것과 흥미로운 유사점입니다.
청나라는 1911년까지 2세기 반 동안 중국을 통치했습니다. 그들은 엇갈린 성공을 거두었으며 청나라는 일반적으로 유럽과 비교했을 때 중국의 상대적 쇠퇴를 반영하는 것으로 특징 지어줍니다. 1830년대 후반부터 유럽 열강, 등국, 프랑스, 러시아가 중국의 내정에 노골적으로 공격적으로 간섭하기 시작하여 1860년에는 베이징을 점령하기까지 한 것이 대표적입니다. 그 이후로 중국은 일본과 같은 방식으로 근대화를 이루는 데 전혀 실패했으며 그 대신 청나라는 반세기 동안 위기와 쇠퇴를 겪었고 결국 청나라는 멸망하고 여러 차례의 장기간의 내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청나라 이야기의 절반에 불과합니다. 18세기에 중국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한 후 그들은 실제로 매우 공격적으로 영토를 확장하여 히말라야를 향해 전쟁을 일으켰고 남중국해에서 거대한 함대를 지휘하여 그곳에서 활동하던 거대한 해적 함대를 억제하려고 했으며 1735년부터 1796년까지의 건융제의 장기 통치는 특히 청나라 제국 통치의 황금기였습니다. 따라서 이전의 명나라와 마찬가지로 청나라의 역사는 때때로 제시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했을 것입니다. 명나라는 중국의 긴 역사에서 대조적인 시대였습니다. 그것은 그다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중국은 13세기에 몽골의 지배를 받았고 짧은 황금기와 쿠빌라이 칸의 통치 이후 몽골의 지배를 받게 되면서 기근, 지역 전쟁, 불안정, 주기적인 전염병 유행이 발생했으며 이 위기는 주원장이 중국 남부와 동부에서 권력 기반을 구축하고 중국 전역에 대한 지배권을 주장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 뒤를 이어 1세기에 그는 중국을 극동의 강대국으로 다시 주장했으며 이런 노력의 정점은 그의 아들인 영락제의 통치 기간 동안 나타났는데 그는 15세기 초에 약 30년에 걸쳐 정오의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이런 항해와 관련하여 많은 신화가 생겨났습니다. 중국인들이 아메리카 대륙으로 항해했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은 아마도 묵살할 수 있겠지만 이런 항해는 명나라 제국의 권력이 극동과 남쪽, 서쪽으로는 동인도 제도, 인도, 그 너머 중동과 아프리카의 뿔까지 뻗어 있었다는 결론을 내리는 것이 합리적이며 이때가 명나라의 전성기였습니다. 16세기에는 1556년 산시 지진과 포르투갈과 다른 유럽인들이 중국 남부와 동부 항구에 도착하는 등의 자연재해가 명나라 중국에 큰 타격을 입혔지만 결국 명나라의 통치를 무너뜨린 것은 지진이나 외국의 적대 세력이 아니었습니다. 그 대신 만주에서 라이벌 세력이 등장했습니다. 수십 년간의 불안정 끝에 명나라는 17세기 중반에 붕괴되었고 중국 제국 역사상 마지막 주요 왕조인 청나라가 집권했습니다. 우리가 가정해서는 안 될 점은 명나라의 통치 하에서 중국인들이 자기 나라를 세상으로부터 고립시켰다는 것이며 그들은 일본의 조선 왕조나 도쿠가와 막부처럼 유럽 선교사와 문화에 대한 노출을 제한하려고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중국이 서구로부터 고립되고 1830년대 후반부터 이어진 위기는 훨씬 더 복잡한 역사적 상황의 결과였으며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 명나라는 중국이 아시아 전역에 제국의 영토를 주장하는 강력한 세력이었던 마지막 시대 중 하나였습니다.